네,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에 CTF 옵스를 추구할 수는 없을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세종대학교 김남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제에서는 2020년도에 진행했던 크리스마스 CTF에서 이제 그 드림액 플랫폼과 드림액 플랫폼 말고도 저희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그런 인프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공유하고자 이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이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 이름은 김남준이라고 하고 현재 이제 세종대학교 정보보학과에 이제 15년도에 입학해서 아직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보보호 동아리인 SSG라는 동아리에서 1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는 이제 그 군 대체복무 때문에 이제 웰비아닷컴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인프라 관련 업무인 데브옵스를 담당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현재는 별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할 얘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제 리스트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동아리에서 이전에 운영했던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내용인 SSG CTF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리스트업을 한번 해볼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CTF를 제안받으면서 이제 인프라를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이제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니터링 방법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입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상에서 발생했던 그런 이슈들을 해결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회고를 하면서 좀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회고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3분 정도 이제 정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삽질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CTF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삽질들을 했고 이제 삽질들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삽질을 한 방법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 CTF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사실 간단합니다. 이제 당시 동아리 회장님께서 이제 동아리에서 이제 CTF 이제 인프라 구성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요청을 카카오톡으로 해주셔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제가 과거에도 이제 SSG CTF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인프라 구성이랑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도 이제 데브옵스나 인프라 운영 이런 것들을 주로 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SSG CTF라는 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16년도에서 17년도 사이에 이제 저희 동아리에서 개최했던 CTF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랑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제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개인전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땐 공개돼 있던 플랫폼이 그 CTF 프레임워크가 없는 걸로 기억을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동아리 내에서 개발을 해서 그 개발한 CTF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했었던 그런 CTF입니다. 당시에 이제 저도 그때 이제 있었고 지금도 이제 똑같은 학교를 똑같은 학사 과정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CTF를 운영하면서 회고되었던 문제점들이 크게 한 5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크게 2개의 그 대분류로 좀 나눠보면 모니터링 일원화 관련 문제랑 서버 다운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관련 이슈는 이제 서버랑 인증 문제, 시스템 등 이제 여러 가지 매트릭스나 이런 대시보드가 이제 다 따로따로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모니터를 여러 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고 이제 데이터를 저희는 단순히 뷰잉해주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언제 문제를 공개하면 좀 좋을지에 대한 선택장애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운영자들이 여러 페이지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당시 회고되었던 내용 중에 이제 일원화된 페이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고들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서버 다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시에 학교 서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서버가 다운되거나 서버의 운영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거나 다른 대체 서버를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여러 서버가 좀 백업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서버가 백업으로 대기하고 있으면 A 서버가 다운됐을 경우에는 B 서버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식으로
좀 로드 밸런싱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회고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CTF 2020년에 진행했던 크리스마스 CTF에서는 목표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잡았습니다. 첫째는 이제 모니터링을 일원화하는 방식이었고요. 모니터링을 이제 여러 방법이 아니라 이제 여러 페이지가 아니라 한 개의 페이지 아니면 이제 사람들마다 좀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모니터링 페이지를 좀 제공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공개 시점, 이제 당시에는 이제 스태틱하게 뭐 9시, 12시 이렇게 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그런 공개 시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해서 좀 벗어나서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이제 방향이나 방식 그리고 어떤 문제가 좀 많이 풀렸는지에 대한 그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고 좀 다이나믹하게 문제 공개 시간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지표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가졌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단 없는 이제 데브옵스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무중단적인 이제 문제 서버를 제공하는데 그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뒤에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우선 이제 드림액이랑 티오리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는 이제 자체 프레임워크를 CTF 프레임워크를 제작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문제점들이나 회고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드림액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대외 배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매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림액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만 만들어주면 알아서 접속 정보나 이제 로드 밸런싱 이런 부분들이 좀 자동으로 돼서 좀 편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플래그 관리, 이제 문제 관리나 배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운영 측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드림에게 크리스마스 CTF에서 이제 제공했던 문제들 중에 윈도우 환경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윈도우 환경을 드림액 자체에서는 윈도우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이제 제가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별도 인프라로 좀 뺀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 CTF에서는 이제 ELK 스택, 그러니까 엘라스서치와 로그스태시 그리고 키바나 이렇게 세 개를 도입을 했는데요. 엘라스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루신 기반의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검색 부분에서 좀 최적화된 부분이 있어서 도입을 하게 됐고 이제 로그스태시 같은 경우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이제 정형화시키는 이제 그런 비정형화된 데이터 수집한다든지 이거를 좀 가공해서 엘라스틱서치에 좀 인서트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서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키바나라고 해서 이제 키바나 대시보드가 이제 굉장히 시각화나 이런 매트릭스를 좀 만드는데 좀 좀 효과적이고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ELK 스택이라는 것이 저희가 CTF를 운영할 때 굉장히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선 아까 말씀드린 ELK 스택을 도입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용 가능한 그런 로그 종류들에 대해서 우선 구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림액 AP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드림액 측으로부터 제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별다르게 이제 이미 정형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인프라와 저희가 운영하는 서버에서 이제 발생되는 이벤트 그리고 문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로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서버 자체에서 발생되는 서버 이벤트 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데몬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 자체에서 진행되는 그런 로그 파일이라든지 로그 기록들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로그들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됐습니다. 그 로그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드림액 API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RESTful하게 이제 API가 제공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부분은 다른 로그들보다는 이제 플래그 인증 정보에 대해서 이제 인증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저희가 다이렉트로 엘라스서치에 저장을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로그 스태치를 거치지 않고 왜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엘라스서치에 넣었냐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미 저희가 받은 데이터가 이미 상당히 정형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딱히 저희가 뭐 로그 스태치를 거치면서 뭔가 좀 추가돼야 될 그런 데이터들이 좀 없기 때문에 이제 로그 스태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제 드림액 로그 스태치를 거치지 않고 이제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엘라스티서치에 인서트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윈도우 문제들에 대해서 윈도우 이벤트들이 이제 로그 수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엘라스틱사에서 이제 옛날부터 계속 제공했던 그 로그 수집기라는 기능인데 윈로그비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로그비트 말고도 이제 엘라스틱사에서 굉장히 많은 그 로그 수집이라든지 로그 처리, 뭐 아파치 로그 서버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공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경량화된 이벤트 로그 수집기를 해서 이제 로그 스탯이랑 연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부분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모든 이제 기본적으로 옵션을 키게 되면 이제 윈도우 비트 같은 경우에는 경량 이벤트 로그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이벤트 로그를 다 OS 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벤트 로그들을 감사 로그들을 다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부분을 로그 수집을 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충분한 용량과 충분한 시간 그리고 충분한 컴퓨팅 자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없은 부분도 있었고 굳이 저희가 로그를 봤을 때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저희가 시큐리티랑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작성이 안 돼 있는 페이털에서 굉장히 심각한 로그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시큐리티 관련 로그들에 대해서만 이제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가 비증응화된 데이터는 이제 윈로그 비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윈도우 이벤트 로그를 수집을 했고요. 이제 윈도우 폰업을 문제 자체에서 발생되는 그런 로그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수집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윈도우 폰업을 관련 문제를 낸 저희 동아리 부원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앱제일 런처라고 이제 그 윈도우 샌드박스 기반으로 저는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윈도우 샌드박스에서 이제 그 폰업을 관련 문제를 이제 운영하거나 NC로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해주는 그런 데몬 형태의 그 서비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원래는 이게 별도의 로그를 남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아웃풋 로그 정도는 남기거나 아니면 에러 로그 정도는 남기는데 이거를 이제 엘라스틱서치로 이제 보내거나 이제 저희가 정형화를 시키려면 굉장히 그뭐 로그 파일로 남는다든지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업이 안 돼 있거나 기능이 좀 제공이 좀 더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코드를 수정을 해서 이게 세 가지 종류로 데이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접속, 종료, 에러. 그래서 사용자가 접속할 때 당시와 사용자가 접속을 하고 문제 이제 페이로드를 보내고 나서 이제 문제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엑시트할 때 이제 로그,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내에서 이 에러 처리가, 그러니까 에러 핸들링을 해놓은 그 부분에서 파일에서 이제 그 앱제일 런처에서 시스템 자체에서 에러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 페이로드가 이제 전송이 되는데 좀 잘못 전송된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저희가 운영해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그런 이슈가 있진 않았는데 이제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에러 발생 시 이제 파일 형태로 이제 로그를 일단 남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파일 형태로 로그를 남기다 원래는 이제 엘라스틱서치로 바로 붙여서 이제 앱제일 런처에서 로그 스탯이 거쳐서 이제 앱제일 런처에서 바로 이제 엘라스틱서치로 보내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어서 우선 이제 파일 형태로 좀 로그를 남겨놓으면 이제 좀 연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제일 품이 좀 적게 드는 부분이 이제 파일 형태로 로그를 남기는 게 정답인 것 같아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저 앱제일 런처를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커스텀 빌드를 따로 진행을 한 다음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이미 사용자를 저희가 발생을 시켜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과 로컬 환경 그리고 로컬 환경에서는 다른 접속자가 이제 실제 페이로드를 날리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페이로드를 저희가 좀 그 더미로 좀 만들어 갖고 뮤테이트하게 좀 만들어서 이제 페이로드를 날렸고요. 이제 그런 발생시킨 행위들에 대해서 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누락 없이 기록 저장하는 거를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 형태로 남은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이제 파일비트라는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윈로그 비트랑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이제 파일비트라고 해서 파일 형태로 남는 거를 일정 시간마다 이제 그 크론처럼 이렇게 접속을 해서 그 파일 디스크립터를 물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파일의 일정 접속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파일 로그를 읽은 다음에 그걸 엘라스서치로 로그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그를 보냄으로써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그 정형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했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혹시 이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앱제일 런처를 이제 커스터마이즈한 코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 기세다가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나 이제 좀 그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 사이트에 저 깃허브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로그는 이제 자동적으로 엘라스틱서치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라스틱서치와 키바나 모두 동일하게 도커 환경으로 배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옵션, 엘라스틱서치 옵션 중에 이제 싱글로드 옵션이라고 이제 멀티노드 옵션이랑 싱글로드 옵션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하나의 노드만을 사용을 하는 싱글로드 옵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검토를 해볼 때, 그 기술 검토를 해볼 때 굳이 이제 여러 서버를 동시에 두면서 이제 노드를 진행할 이유는 없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싱글로드 옵션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우선 엘라스틱서치가 저장되는 서버는 학교 이제 서버입니다. 그래서 학교 서버를 저희가 동아리 서버를 제공을 받아서 이제 9200 이제 엘라스틱서치를 사용해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9200번 포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9200번 포트를 기본 엘라스틱서치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9300번 포트를 이제 엘라스틱서치 내부에서 9200, 9300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 정책상 이제 9200번 포트를 이제 별도로 학교랑 이제 동아리에서 그 리버스 프록시하는 과정에서 이제 9200번 포트를 열 수가 없다고 해서 이제 엔지닉스를 이용해서 프록시를 따로 설정을 했고요. 이제 내부에서 이제 엔지닉스의 이제 엘라스틱서치 인서트 풋 데이터라든지 이제 HTTP 풋 데이터나 아니면 뭐 딜리트 이런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면 메소드와 상관없이 무조건 엘라스틱서치에다가 프록시로 남겨주는 그런 앞에다가 경량화된 엔지닉스를 좀 설정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가끔 가다 이제 정책 때문이나 아니면 자동적으로 좀 뭔가 접근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시간마다 이제 엘라스틱서치에서 이제 도커랑 그 호스트랑 공유된 이제 공유 볼륨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데이터 영역에서 이제 이중 저장을 하는, 압축을 해서 이중 저장을 해서 혹시 이제 80번 포트가 접속이 안 된다든지,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엘라스틱서치에서는 풋도 사용을 하고 뭐 get, put, 딜리트, 포스트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끔가다 어떤 보안 서비스들이나 보안 장비들에서 이제 그런 메소드를 좀 막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들어서, 혹시 몰라서 저희가 그 접근 제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 시간마다, 이제 일정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면 당시에 설정했던 게 한 5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엘라스틱서치에 있는 데이터를 따로 이제 단일 파일 이제 형태로 이제 압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긴급 사태가 터졌다 그러면 그 리버스 프록시로 다른 이제 이따가 말씀드린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좀 저장을 해서 이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압축을 해 놓은 거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엘라스틱서치는 이렇게 뭐 어려운 과정 없이 그냥 도커 환경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배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키바나도 사실은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저희가 도커 환경에다가 도커 환경으로 배포를 했는데요. 이제 관리자 외에는 일단 접근 제한하고 이제 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VPN 타고 들어가서 특정 IP에서만 접속을 할 수 있게끔 VPN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만 설정을 해놨는데, 일단은 이 부분도 이제 학교 정책 때문에 이제 차단에 대비하기 위해서 키바나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다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그 엘라스틱서치 옵션이라는 걸 주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엘라스틱서치 서버에다가 서버들에게도 모든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제 서버가 갑자기 다운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흥미라든지 이제 재미나 이런 것들이 반감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를 하거나 최대한 좀 덜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등산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백업 서버를 따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하나의 서비스라고 본다면 문제 서비스가 문제 없이 이제 제공되는 것이 이제 목표로 설정을 했고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제 저희가 대회 당일날 이제 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제가 부재 중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담당자가 부재 중인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버튼 하나로 배포가 가능한 이제 원클릭 디플로이라고 하죠. 원클릭 디플로이가 가능한 형태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라고 해서 인프라 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AWS의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그런 IaaS를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배포 가능한 형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포 서비스로는 우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그 공개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서비스가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세상에 나와 있고 이제 실제로 많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비스를 선택할 때 고려했던 점들이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제 크게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서비스 수준 협약이 최소 99.9% 이상 보장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유저나 대부분의 사용자가 한국에 이제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 리전에 이제 보유하고 있을 것. 왜냐하면 한국 리전이 없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도쿄 서버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국제 인터넷망을 좀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려질 수 있지만, 사실은 국제 인터넷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불안정하지 않고 매우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정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도 한국 리전을 가지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 리전 보유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서비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AWS랑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한국 리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저희가 그나마 이제 비용적으로나 이런 부분들로 비용적으로나 이제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두 개의 후보군을 줬습니다. 그래서 두 서비스 중에서 이제 윈도우 라이선스 포함해서 이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선택을 했을 때 이제 AWS랑 네이버 클라우드 이렇게 두 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비스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뭐 A 서비스가 좋다, B 서비스가 좋다가 아니라요. 저희가 저희 상황에 맞는, 저희 동아리나 저희 전체적인 상황에 맞는 그런 서비스 비교이기 때문에 뭐 A가 그 네이버 클라우드가 절대적으로 좋다, 뭐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나쁘다, 이런 이제 설명은 아니 장표는 아니라는 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진행하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예상 비용을 산출을 했을 때, 이제 당시에 제가 예상 비용 산출했던 데이터가 좀 날아가서 네이버 클라우드보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저희가 사용하는 기능이라든지 저희가 사용했던 행위 패턴들에 비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좀 비싼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결제도 저희가 원화 결제가 아니라 이제 USD 기반으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좀 이제 서비스를 비교했을 때 좀 나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메인으로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브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진정한 백업 서버의 백업 서버가 되겠는데요. 아니, 백업 서버가 되겠는데요. 백업 서버로는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서버 자체, 그러니까 서버 내부에서 장애가 발생해서 이게 뭐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으면 사실은 대체 서버까지 가지 않아도 이제 A 서버에서 원 서버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복구 불가한 형태까지 빠졌을 경우에는 AWS와 이중화된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됐고요. 운영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AWS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외 환경에 대해서 EBS라고 이제 Elastic Block Storage라고 이제 EC2라는 이제 컴퓨팅 서버에서 사용하는 블락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디스크나 SSD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건데요. 이제 EBS 스냅샷을 저희가 따서 보관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그 서비스에 들어가서 미리 코드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YAML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작성을 해놔서 이제 장애가 발생하면 EBS 스냅샷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하나의 그 EC2를 새로 디플로이 하세요. 이렇게 이제 그런 간단한 수준의 이제 IAC 코드를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 환경이 자동적으로 배포될 수 있게끔 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도 이제 여러 인스턴스를 좀 선택을 하다가 스팟 인스턴스가 아니라 온디맨드라는 그런 인스턴스 클래스를 이제 인스턴스 그 비용 클래스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드리고 싶어서 이제 따로 전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AWS 스팟 인스턴스라고 해서 이제 AWS EC2라는 이제 그 컴퓨팅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컴퓨팅 서비스의 가격 정책에는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3가지였는데 최근에 세이빙 플랜이라고 이제 작년 초였나 재작년 말쯤에 좀 추가가 돼서 세이빙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온디맨드, 그리고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 정해놓고 사용을 하는 예약 인스턴스, 그 다음에 스팟 인스턴스가 있는데요. 이제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로드 밸런싱이나 이런 로드 밸런서나 이런 데 붙여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스팟 인스턴스는 입찰 가격이라는 가격이 존재합니다. 더 높은 가격을 낸 사람이 서버를 사용하고 더 낮은 가격을 낸 사람은 이제 서버를 뺏기는 그런 이제 약간 도박의 형태를 좀 띠고 있는데요. 저희가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팟 인스턴스가 아니라 온디맨드를 가게 된 이유는
그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이제 AWS사의, 그러니까 아마존사의 설명을 보면 스팟 인스턴스는 중단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2분 정도의 그레이스풀리하게 이제 터미네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무조건 중단되는, 이제 스팟 인스턴스를 다른 더 높은 사용자에게 비드를 한 사람에게 뺏기는 약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뭐 스팟 인스턴스도 아까 말씀드린 예약 인스턴스처럼 일정 기간을 좀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뭐 그런 리스크까지, 그건 거의 이제 저희가 온디맨드랑 가격이 거의 비슷해서 도입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중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격, 용량, 제한 조건인데, 이게 EC2에서 그 온디맨드의 수요가 높아지면 그 스팟 인스턴스는 자동적으로 이제 터미네이트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물론 2분 뒤에 터미네이트 되고, 그 위에도 이제 최고가보다 높은 가격가를 이제 부르는 사람에게 이제 EC2 스팟 인스턴스를 터미네이트 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중단 이유를 보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그래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 10월부터 12월 동안 이제 AP Northeast 2, 그러니까 서울 리전에서 발생된 스팟 인스턴스의 평균 가격대인데요. 이게 딱 기간을 지나다 보면 이제 특정 기간에 이제 용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C 클래스, 그러니까 C5X 라지, 뭐 C5 라지 하는 컴퓨팅 최적화된 그런 EC2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가격을 보시면 25일까지는 거의 그 EC2 온디맨드 가격이 저 위에 있는 저 검은색 차트고요. 이제 검은색 그 그래프고요.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들이 이제 각 리전마다 이제 그 각 가용 영역마다 이제 진행하는 그 가격인데요. 이제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뭐 한 반값 이상 이제 설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이 가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딩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제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온디맨드로 사용하는 사용량이 많아서 가격 부분이 아니더라도 차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차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지 않았고 온디맨드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따로 이제 작성을 해놨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들에 들어가셔서,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그 크리스마스가 아닌 그 크리스마스 국가라, 크리스마스를 때 쉬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뭔가 이벤트를 하는 그런 국가나, 아니면 실제로 아랍권 국가여서 이제 크리스마스보다는 이제 다른 탄신일이 더 중요한 그런 경우에는 좀 가격대가 좀 다른 거를 이제 그래프를 안에다 넣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써놨는데요. 그래서 인프라 구성은 이제 다른 부분들에서는 드림에게 맡기고 드림에게서 이제 담당을 해주시지만, 그게 아닌 이제 저희 동아리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윈도우와 AWS에서 윈도우 서버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윈도우 서버에서 수집된 로그들, 로그스탯이, 윈로그비트, 그리고 파일비트에서 수집된 정보들은 자동적으로 저희 동아리에 있는 엘라스티서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라스티서치에 들어간 부분들은 이제 키바나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인프라로 이제 구성을 이제 해놨습니다. 이제 문제 공개 시점에 대해서 이제 지표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요 키바나에서 어떻게 저희가 이런 지표들을 도출을 했고, 지표들을 어떤 그래프를 좀 이용을 해서 저희는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공개 시점이라는 게 이제 문제를 특정 시간마다 오픈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일정 사용자마다 이제 일정 사용자가 풀었으면 이제 오픈을 하는 그런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표를 정하는 거였는데요. 이전에는 저희가 특정 시간마다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개된 문제를 전부 해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한 명이 너무 빨리 풀어버리거나 아니면 이미 푼 사람이 좀 그 유유 시간이라는 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유유 시간이 남게 된다든지, 아니면 특정인이 너무 빨리 풀어버리게 되면 그게 이제 갭 차이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지루한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지표들이 좀 필요를 했고요. 그래서 시점 선택을 위해서 저희가 이전에는 이제 인증 로그라든지 문제 해결 상황이나 이런 것도 대시보드를 2개를 두고 이제 교차해서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바나에서 이제 히트맵이라는 히트맵 차트를 따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티맵 차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가 공개될 때마다 어떤 사용자가 특정 시간대에 얼마나 풀었는지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시각화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요 그 엑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간대별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어떤 시간대에 제일 많이 풀렸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위로는 이제 그 y값이죠. y축이죠. y축에서는 특정 문제들이 있어서 이 문제들이 어떤 시간에 제일 많이 풀렸고 이걸 통해서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원래는 이제 이거를 완전히 자동화시켜서 좀 제공을 하려고 했으나 시간 관계상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어느 정도의 문제를 어느 정도의 사람이 풀었구나를 딱 이제 그 색깔로 구분할 수 있게끔 해서 좀 편리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시각화한 다음에 다음 시간을 이제 운영자끼리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F를 운영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은 이슈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제 비정상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전에 SSG CTF를 운영할 때도 좀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좀 여러 발견이 됐는데요. 이제 답을 좀 다른 사용자랑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여서 한다든지 아니면 플래그가 포함돼서 이제 그 문제가 배포가 됐는데 이제 플래그가 들어가 있어서 좀 비정상적으로 좀 빨리 풀리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문제 배포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의도된 경우가 아닌 그러니까 원래 문제 자체가 브루트포스를 이용한 문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좀 자동화된 도구를 좀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이제 인증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든지 아니면 진짜 서버 자체에다가 공격을 날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비정상 행위라고 좀 규정을 해갖고 이제 하나하나씩 좀 해결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다른 사용자랑 공유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답 공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키바나에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타임라이언이라는 그런 차트, 그러니까 대시보드에서는 또 제공을 하지만 이제 다른 차트에서도 이제 이런 그 타임라이언이라는 기능을 별도로 제공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게 미리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사라져서 일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최대한으로 좀 살려본 건데 일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대체 사진으로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아닌데 일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데이터가 좀 사라진 부분이 있어서 개인정보 관련이라든지 개인정보가 아니라 좀 그 풀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문제 풀이가 끝난 즉시 이제 인증이 끝난 즉시 좀 삭제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남은 사진, 스크린샷 이런 걸로 이제 좀 그 사라진 그러니까 좀 가려진 스크린샷으로 인증을 하게 되는 점 좀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과는 좀 유사합니다. 근데 타임라인과는 좀 유사한데 이제 특정 시간을 이제 특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팀이 문제를 풀었는지 이제 타임라인으로 분석을 하고 여기 이 기능을 통해서는 이제 의심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뭔가 시간 밴을 한다든지 실시간으로 이제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중에 순위권에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조회한다든지 특정 팀이 이제 거의 동시에 문제를 풀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이 기능을 좀 사용을 했던 거고요. 우선 저희가 30분 단위로 문제를 좀 잘라서 이제 문제를 풀었는지 이제 타임라인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30분, 10분, 5분, 1분 이런 식으로 좀 간격을 좀 줄여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5분, 1분대로 이제 답 공유가 있고 바로 플래그 인증을 했다는 소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타임라이언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좀 의심하는 분들에 대해서 필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문제 표시에 플래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나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서버에 인증된 오류가 있어서 출제자가 문제 이 정도면 풀겠다라고 예상한 시간보다 너무 늦게 풀리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담당자에게 알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해봤는데요. 이게 좀 키바나 약간 홍보 같지만 사실은 키바나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키바나에서 알라팅이라는 이제 워크플로우를 이제 자동으로 일정 특정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이메일, 슬랙 뭐 이런 기능으로 좀 알림을 좀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출제자들한테 이제 예상 시간 정도를 좀 제출을 받았고요. 그래서 예상 시간마다 30분 이상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경우에는 소프트 알라트라고 해서 이제 이건 소프트 알라트, 하드 알라트는 제가 자체적으로 나눈 건데요. 이제 어드민 관리자 이메일로 이제 제 이메일로 이제 쏘게끔 했고요. 이제
시간 문제 풀이가 좀 창의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제 첫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 알라트, 그러니까 모든 참여자들, 관리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그런 경고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림을 받고 나서 그 담당자에게 이제 알림을 주는 구두 알림 형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공개된 이후에도 예상 시간이 10분의 1 정도가 안 되는 시간에 문제가 푼 경우,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정도 예상을 했는데 뭐 한 5분도 안 돼서 풀렸다. 이러면 이제 바로 하드 알람을 주게끔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핑 체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는 사실은 이제 모든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참가자별 문제 선호, 그러니까 정답과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인증한 횟수에 대해서 워드 카운트로 시각화를 시켰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라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30분, 뭐 1시간 이런 단위의 좀 좀 스태틱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간 좀 기준과는 좀 다르거나 아니면 좀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중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특정 문제의 그 글씨가 좀 커진다. 이러면 이제 대응을 바로 할 수 있게 워드 카운트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화면을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해서 비정상적으로 인증을 시도하는 경우인데 사실은 이게 서버에 공격을 날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문제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저기 그 다른 해커분들이나 다른 이제 좀 나쁜 짓을 좀 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나쁜 짓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캐너라든지 이런 거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페일투반이라는 걸 좀 이용을 했습니다. 페일투반을 이제 서버에다 다 설치를 해놔서 특정 사용자가 일정 횟수 이상만큼 서버 접근을 시도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차단을 하게 해놨고요. 이제 해당 IP를 이제 계속 그 페일투반에서 긁어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클라우드의 네이버 클라우드나 이제 그 AWS의 시큐리티 그룹과 계속 공유를 했습니다. API를 사용을 해서 계속 그 서버 자체에서 이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부분도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접속이 안 되도록 이제 그런 서버 부하가 없도록 바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큐리티 그룹과 바로 공유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캐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막을 수 있었고요. 근데 일부 좀 해결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드림에게 이제 들어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에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뭐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제일 부정행위 탐지할 때 제일 중요했던 이제 인증 IP라든지 유저 에이전트 뭐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정행위 요소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고 대시보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 당일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모여서 이제 관리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운영자들끼리 좀 모여갖고 대회를 뭐 대시보드도 보고 이제 문제 출제자별로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대시보드를 좀 보려고 했는데요. 이때 이제 직전에 이제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최고 단계 직전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외부에서는 접속이 안 되고 특정 IP나 특정 VPN을 사용한 유저에게만 접속이 되는데 이게 특정 유저만 접속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일이 VPN을 발급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진이 이제 들어가 있는 디스코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수 운영진 이외에는 자택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했고요. 운영진이 모인 디스코드 방에서는 해당 페이지, 그러니까 그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 대시보드 페이지인 거죠. 대시보드 페이지를 이제 라이브로 중계하는 이제 그런 결정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당일날 이제 띄워놨던 그런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워드 카운트나 아니면 접속지에 관한 통계 이런 부분도 그 접속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스테이시에서 GeoIP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사용자 수나 이런 것들을 좀 필터링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서버에 접속한 횟수, 뭐 인증 횟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고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큐리티 감사 로그나 이런 것들은 이 대시보드 말고 별도의 대시보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탑10 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드림에게서 제공한 기능과는 살짝 달랐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문제풀이에 대한 트렌드만 저희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서 여기에 나온 결과랑 그 결과보다는 이제 드림에게서 진짜 결과를 보고 이제 여기서는 그냥 사람들이 얼마 정도 빨리 푸는가, 얼마 정도 속도로 푸는가 정도만 이제 그 기울기값만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백업 서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저희가 운영했던 윈도우 서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백업 서버가 사용할 만큼 이제 요청자가 그 에러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지만 EBS 스냅샷에 대한 비용은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 청구가 됐지만 그래도 이게 비용이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한 1달러도 안 내오는 굉장히 조그만 비용이다 보니까 백업 서버가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이제 하나라도 전체 운영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고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괜찮았던 점이라고 좀 정리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괜찮았던 점이라고 보면 이전 대회와는 좀 다르게 관리자들이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나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좀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 통해서 이제 적절한 배포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제공하는데 이제 그 좀 다이나믹하게 이제 배포 타이밍을 좀 잡는다든지 아니면 배포에 관한 문제를 이제 운영진과 회의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기초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좀 괜찮았고요. 이제 아쉬웠던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된 버전의 대시보드,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좀 접속을 해서 이제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가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키바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역동적이기도 하지만 좀 역설적이겠지만 스태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데프콘이나 이런 데서 좀 봐왔던 그런 좀 역동적인 공격 화면이라든지 이런 그래픽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백업 서버의 페일오버가 좀 더 매끄럽게 이제 진행됐으면 좋겠다. 실제로 사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원클릭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는 에러 상황까지 좀 파악을 해서 이제 배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랑 이제 문제 공개까지 좀 자동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제가 선택했던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제 긴 좀 발표의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왔는데요.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회고점들에서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좀 있었고,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크로스오버하는 방식으로 크로스 사용하는 방식으로 좀 도입을 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도입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쉬운 점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